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나 역시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섬찟하고 공포스러운 경험을 했었지만 그때처럼 공포스러운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내가 초래한 일이었던 것 같다. 그해 1998년 군입대를 2달을 앞둔 마지막 여름, 유난히 여러 곳에 피서를 다니고 세상이 끝날 마냥 돌아다니던 내 모습을 기억한다. 아무튼 이곳저곳을 다녔었지만 역시 지리산만한 곳은 없었다. 그렇게 6년 동안을 매년 여름마다 놀러갔던 곳. 그 해도 어김없이 지리산 대원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렇게 출발일을 며칠 앞두고 지리산의 집중호우 소식을 접했다. 흔히 있었던 집중호우라 생각했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났다. 당시 지리산에서만 99명이란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심지어 전에 한번 폭우를 경험했던 나로서는 한밤중에 갑자기 불어난 물이 얼마나 거대한지 어느 정도의 공포를 불러오는지 이미 절실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잘 알아서였을까? 일주일이 지난 후 언제 그랬냐는 듯 더없이 맑고 무더운 날씨에 우리는 기어이 지리산에 오게 되었고 불과 일주일 전에 일어난 참사는 머릿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였다. 원래 그 시기에 캠핑장은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다. 허나 우리가 도착했을 땐 캠핑장에 겨우 3개의 텐트가 있을 뿐이었다. 어쨌든 놀라움과 실망감은 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인지 계곡물은 더 맑고 깨끗해 보였다. 어디에서도 참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날씨는 그저 맑고 덥기만 했다. 첫날은 드디어 왔다는 기분에 밥 먹고 수영하고 금세 하루가 지나갔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조금씩 실증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많아야 재밌는데 하면서 그나마 있던 다른 일행들과 친해지기 위해 인사를 다니며 그렇게 둘째 날을 보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 왠지 만나는 사람마다 삭막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유독 한 사람과는 무척 친하게 지냈다. 우리가 교주라고 애칭을 붙였던 그 할아버지인데 막상 할아버지라 하기엔 좀 젊은, 아무튼 치렁한 긴 백발에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전혀 저렴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동양화를 전공했다고 했고 매년 여름 내내 산에서 보낸다고 했었다. 그래서인지 그의 천막에 가까울 정도로 큰 텐트에는 거의 살림이라 부를 정도의 것들이 있었다.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았던 우리로서는 많은 신세를 지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둘째 날 밤이었던가 함께 술을 한잔하면서 그가 말했다. 지리산은 이번이 3번째인데 계곡은 이곳 대원사가 제일인 것 같다고. 하지만 이번 참사 때 그 모습은 정말 끔찍했었다며 이런저런 그 당시의 얘기들을 해주었다. 이곳 대원사에서도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생겼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얘기거리가 시들 무렵 그는 자리를 뜨며 밤에 절대 계곡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다. 아마 그가 보기에도 젊은 혈기에 그럴 거란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린 예전에 왔을 때도 한밤에 술에 취해선 수영하는 걸 즐겼었다. 물론 위험하단 건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다들 어느 정도의 수영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우리가 수영하는 곳의 폭은 강이나 저수지처럼 넓지도 않았으니까. 그날도 그의 말은 뒤로 한 채 우린 그 계곡으로 향했고 난 그때 가져갔었던 아주 큰 튜브를 챙겨갔었다. 그런데 내려가는 도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한 3, 4미터에 달하는 대나무들 5-6개가 멀뚱히 세워져 있는 거였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지만 되돌아와서 한 개를 집어갔었다. 우리가 노는 곳은 그래도 수심 3미터가 넘는 곳이어서 튜브 위에 타고 노로 쓰기에 딱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한 형은 돌 위에서 랜턴을 비추고 있었고 우린 그 밑에서 아주 재밌게 놀았던 것 같다. 다이빙도 하고 잠수도 하며 그렇게 한 20여 분이 지났을까? 어느 순간부터
너무 추웠다. 아무리 한여름이라지만 오밤중의 계곡물은 정말 너무 차가웠다. 난 랜턴을 들고 있던 형에게 내가 비추겠다고 하며 바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가져온 커다란 튜브와 대나무가 눈에 띄었다. 마침 한 형이 춥다며 바위 위로 올라왔었기에 난 튜브를 물에 띄우고 조심스럽게 올라탔다. 최대한 물에 닿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조심스레 뒤집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고 대나무를 건네받았다. 그때쯤 형들은 다들 물에서 나왔고 바위 위에서 나를 보며 어린애 같다며 놀리고 있었다. 형들은 그곳에서 다시 술을 먹으려는지 둘러앉아서 왁자지껄 거리고 있었고 나는 조금은 시간이 지난 후 튜브에 걸쳐서 누웠던 것 같다. 길다란 노를 배 위에 걸치니 너무 편했다. 엉덩이가 물에 닿아 있긴 했지만 춥지도 않았고 구름에 가려져 있었지만 가끔씩 보이는 별들은 너무도 밝고 평안했던 것 같다. 그렇게 감상에 젖었던 게 얼마였을까. 어느새 나는 형들과 떨어져서 한참 위로 거슬러 올라와 있었다. 내가 그걸 깨닫는 순간 감상적이던 생각은 씻은 듯 사라지며 진한 공포감이 엄습해왔다. 평소 간이 큰 편이라 지금이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일인데 그땐 불현듯 잊혀졌던 참사가 생각났고 지금 내가 떠있는 물밑에서 사람들이 죽어갔을 생각을 하니 덜컥 겁이 났던 것 같다. 맑고 깨끗하게만 보이던 물도 검은 빛으로 출렁대는 것이 마치 누군가 저 밑에서 내가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달까. 놀던 곳의 길이가 약 20m쯤에 폭은 끼케야 7m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난 위쪽에서 물이 떨어지던 상류 쪽에 있었기 때문인지 형들이 있는 곳은 다른 바위에 가려지고 목소리도 떨어지는 물에 묻혀서는 간간히 들릴 뿐 단지 그쪽에 형들이 있다는 걸 알리듯 불빛만이 보일 뿐이었다. 난 튜브가 뒤집어지지 않게 조심스레 일어나서 앉았다. 물에 닿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는 상황이어서 자세를 바꿔가며 물에 닿지 않게 중심을 잡았던 것 같다. 물론 무섭다고 형들을 부를 수도 있었고 얼마 되지 않는 거리를 헤엄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헤엄치기엔 물밑이 두려웠고 형들을 부르기엔 내 머릿속에서 너무도 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있었다. 애초에 생각해보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근데 난 물을 거슬러 올라왔다. 일어나서 대나무를 저은 것도 아니고 가만히 누워 있었을 뿐인데 말이다.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어떤 와류의 현상이라 생각하자. 물론 그럴 리는 없다. 애초에 난 그곳에서 수없이 놀았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 그래도 일단 그렇다고 치자. 만약 그렇다면 난 열심히 흘러가서 맴돌고 있었어야 한다. 물이 떨어지는 힘이 작용했다면 난 거기로 빨려들었어야 했다. 근데 난 지금 물이 떨어지는 곳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아무런 작용도 없는 멀뚱한 장판물 위에 너무도 얌전히 떠있을 뿐이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나의 입은 굳어버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나며 뭐라 말이 나오질 않았다. 가위라도 눌린 듯 어벙하게 멈춰있을 뿐이었고 내가 안간 힘을 써서 소리를 지르려 하면 그 전에 누군가 날 끌어들일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부턴 여태 느낀 공포보다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서기 시작했다. 난 그제서야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가 생각났고 이 길다란 장대만 있다면 그것으로 바닥을 짚고 밀어서 아래로 가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 방법이라면 적어도 몸이 불에 닿지는 않을 테니까. 그게 내가 생각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팔도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대나무를 물밑으로 쑤셔 넣었다. 그리고 장대 끝에 뭔가가 걸렸다고 생각할 무렵 용을 쓰며 아래쪽을 향해 튜브를 밀기 시작했다. 다행히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난 좁아진 시야 속에서 오직 튜브를 미는 데만 집중했다. 그렇게 죽을 똥살똥 밀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대로였다. 난 분명 움직임을 느꼈는데 내 자리는 처음 장대를 박아 넣었던 그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제서야 난 겨우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비춰진 시야를 넓게 보며 다시 한번 튜브를 움직여 보았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됐다. 난 돌고 있었다. 대나무를 더 거세게 쑤셔 넣어도 그저 좀 더 크게 돌 뿐이었다. 일단은 그것도 움직이는 것이니 좁아진 내 시야에선 아래로 향하는 걸로 보였겠지. 그리고 평소 잘 돌아가지도 않던 내 머리가 비상하게 회전하는 느낌이 들며 한 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누군가 밑에서 대나무를 잡고 있는 것 같다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날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분명 난 물 밖에 있었지만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물 밑에 있는 그 누군가는 이 칠흑 같은 시커먼 물 속에서 내가 뛰어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헌데 그때 처음 랜턴을 들고 있던 형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막상 그리 멀지 않은 거리건만 마치 아주 멀리서 메아리 치듯이. 하지만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입을 비집고 나온 아주 작은 목소리가 맴돌긴 했지만 겨우 이 정도로는 떨어지는 물소리에 묻혀 들릴 리가 없었다. 순간 대나무를 놓고 싶었다. 밑에서 누군가 끝을 잡고 있는 듯한 이 소름 끼치는 기분도 싫었지만 지금 놓으면 살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수많은 생각이 스쳤지만 막상 행동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얼마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눈에 아른거리는 것 같았다. 나 이렇게 죽는 건가? 헌데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튜브는 주르륵 하며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형들이 있는 곳으로 조종이라도 한 것처럼 빠르게 도착했다. 정말 찰나에 가까웠다. 불과 10여 초가 걸렸을 뿐이었다. 형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어디 갔다 왔었냐며 와서 술이나 한잔하라고 불렀다고 했다. 나는 방금까지 중내산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술이나 한잔 하라니. 하지만 말해봐야 믿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왠지 그랬다. 평소 같으면 오히려 쉽게 우스갯소리로 떠들었을 텐데 굳이 말한다면 내일 그들이 술이 깬 후에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린 다시 야영장으로 올라갔다. 커다란 튜브는 형 중 한 명이 건져서 왔고 난 올라오는 길에도 그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것조차 두려웠었다. 올라온 후 옷을 갈아입고 형들은 라면을 먹었다. 나도 옆에서 한 젓가락 거들긴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의 생각뿐이었다. 흔히들 말하는 물귀신. 내가 겪은 건 물귀신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렇게 한참을 그 끔찍한 순간을 회상하고 있으니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다 똑같이 물에서 놀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걸까? 그것도 난 물속이 아니라 튜브 위에 떠 있었는데.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형들은 설거지를 하고 잔다며 설거집에 화투를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교주라 부르던 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왔다. 약간 굳은 듯한 얼굴을 한 그의 손엔 커다란 튜브가 들려 있었다. 아까 형이 들고 오다가 아무렇게나 던져놓았나 보다. 그는 조금은 화난 듯한 투로 분명 수영하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갔냐며 우리를 나무랐다. 처음엔 미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형들은 귀찮은 기색을 비치고 있었고 그도 얼마간의 잔소리 끝에 다시금 계곡 쪽으로 사라졌다. 이때 내가 겪은 일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자고 일어났다. 내가 일어났을 땐 12시가 넘어 있었다. 형들은 잠에 취해 있었고 밖의 날씨는 너무도 화창했다.
문득 어제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봐도 그런 공포가 밀려올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헌데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교주 할아버지가 있었다. 한 손엔 내가 들고 있던 기다란 대나무를 들고서 그는 날 보자마자 무서운 눈으로 어제 네가 이걸 들고 왔었냐며 호통을 질렀다. 기세에 움찔한 난 재빨리 그렇다고 했고 그는 그때부터 날 미친놈이라 부르며 한참 동안 잔소리를 퍼부어댔다. 그렇게 아침부터 멀뚱히 욕을 먹다 보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대나무와 내가 겪은 일에 무언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고 저 열심히 떠들어대는 입을 틀어막고 내가 어제 겪은 얘기 해야겠다 싶었다. 저 어르신, 사실 제가 어제 그렇게 한참을 얘기했을까. 다행히 입을 다물고 마냥 듣기만 하던 그가 마치 스님처럼 어제의 그곳을 향해 관세음 보살이라며 부어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말. 내가 가지고 간 그 장대는 참사 때 물속 바위에 끼인 시체를 찾아내는데 쓰였던 거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놀던 그 계곡에서 가장 깊었던 곳, 1m가량의 높이에서 물이 떨어지던 그곳. 그곳의 물속 바위에 끼어있던 시신을 바로 그 대나무로 찾아냈다고 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한참이 지나서야 가엾다는 말만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왜 처음에 수영할 땐 아무 일도 없었던 건지, 왜 한참을 물속에 있던 형들은 말짱하고 내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건지. 처음 대나무를 들고 물 위에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 튜브가 물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내가 대나무를 물 밑에 넣고 벗어나려 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 나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겪은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며 아귀가 맞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분명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나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 믿기지 않을 수 있다. 나 역시도 그 일을 겪기 전에 누군가 이런 일을 겪었다며 날 붙잡고 떠들었다면 그에게 정신 차리라고 병원을 권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지금의 나와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이제 벌써 몇 년이 지났지. 유독 장마가 심하던 해였어. 우리 학교 근처엔 하천 하나가 있었는데 평소엔 물이 무릎까지 오지만 장마철처럼 비가 거세게 올 때면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그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었어. 하천을 가로지르는 짧은 다리를 건너면 바로 우리 학교였지.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장마철의 하천은 뭐든지 삼킬 수 있을 것만 같았어. 장마도 슬슬 끝나가는데 물은 계속 불어나는구나. 물은 탁하고 어두워서 속이 비치지 않았고 간간히 누가 버린 듯한 쓰레기가 물에 휩쓸려가는 게 전부였지. 맞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단순히 누가 버린 쓰레기는 아니었을까 하고 넘겼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당시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풍경만 멍 때리며 보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학교로 향할 뿐이었지만 말이야. 그날 학교에서 뭘 배웠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하나 기억나는 수업은 가정과목의 실습 시간이었어. 인형을 만드는 수행평가를 했는데 친구들과 누가 더 귀엽게 만드나 내기를 했었지. 나는 펭귄 인형을 만들었고 내 다른 친구 2명은 토끼랑 고양이 인형을 만들었는데 토끼 인형을 만든 친구가 손재주가 좋아서 감탄했었어. 그 수업 뒤론 평소같이 수업 듣고 야자하고 그러다 집에 갔지.
문제는 그 다음 날 친구가 만들었던 토끼 인형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거야. 평가는 다음 가정 시간에 할 예정이라 정말 큰일이었어. 채점해야 하는데 인형이 없어지면 0점 처리거든. 나는 깜짝 놀라 친구에게 물었어. 그럼 마지막으로 인형 어디다 뒀는지는 기억나? 하지만 그 친구도 혼란스러운지 말이 횡설수설했어. 아니, 다음 가정 시간까지 인형 들고 오기만 하면 되니까 엄마한테도 자랑하고 싶어서 책가방에 넣어서 집에 들고 갔거든. 근데 집에 와서 가방 뒤져봤는데 아무리 뒤져도 없었어. 어쩌지? 학교길에 흘린 건가? 분명 가방 안에 잘 넣었는데. 다음 가정 시간은 금요일이고 오늘은 수요일. 모레까지 찾지 못하면 가망이 없었어. 그렇게 친구들과 혹시 몰라 학교에 인형이 있을 법한 곳은 다 뒤져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가정수업 전날인 목요일이었지. 그 목요일의 하천 모습은 아직도 생생해. 장마 끝물이라 빠지고 있지만 아직도 넘실거리는 하천의 물에 쓰레기가 동동 떠다녔어. 야자를 하지 않았던 날이라 간만에 친구들과 일찍 하교한 날이기도 했어. 가정 시간에 함께 인형 만들기 내기를 했던 친구들이었지. 그렇게 우리가 잔뜩 떠들며 걷던 와중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의 고개가 휙 돌아가더니 놀란 듯한 탄성을 지르는 거야. 친구가 바라본 방향으로 같이 고개를 돌리곤 나도 탄성을 질렀어. 하천의 쓰레기와 돌 사이에 끼인 토끼 인형이 보였거든. 분명 어제 친구가 잃어버렸던 그 인형이었어. 짧은 눈빛 교환과 함께 우리는 좁고 낡은 계단을 통해 하천 밑으로 내려갔어. 지금 저 인형을 가져오면 수행평가에서 낙제점은 피할 수 있을 테니까. 신발은 물론이고 입고 있던 체육복까지 홀딱 젖어서야 인형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위험천만한 짓을 한 것에 비해 안전하게 구했으니 다행이라 안도했지. 하천의 물살은 아직도 거셌거든.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던 나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끼고 하천을 바라봤어. 지금껏 인형에만 신경을 몰두해서 몰랐는데 하천 한 구석에 인형처럼 끼어서 이도저도 움직이지 못한 검은 봉지가 있는 거야. 심지어 책상도 들어갈 수 있는 큰 크기라 눈길이 갔어. 그리고 봉투에 찢어진 틈새로 무언가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어. 나는 당연히 그 안에 의자나 책상 같은 가구가 버려져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무슨 액체 같은 게 물에 흘러들어가니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지. 문득 불길한 예감이 스쳐 몸이 굳었고 친구들은 내 행동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계단을 올라가다 다시 내 쪽으로 내려왔어. 뭐야? 저런 커다란 봉지가 있었어? 신기하다. 왜 있는지도 몰랐지? 인형에 정신 팔렸었으니까 그렇지. 친구들은 애써 묘하게 무거운 정적이 드는 분위기를 환기하려 조잘거렸지만 불길함은 점점 고조되었고 궁금함을 참지 못한 친구는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들어 중기능으로 화면을 확대했어. 그리고 그 화면을 함께 들여다본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다리가 굳어 꿈쩍도 할 수 없었어. 휴대폰 화면에 담긴 건 봉지에 꼬인 구더기와 날파리, 그리고 봉지에 찢어진 틈새로 끈적하게 흘러나와 물에 섞여들고 있는 핏물과 나풀거리는 검은 머리카락이었어. 친구는 에이 설마 아니야 라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똑바로 들었고 카메라 화면을 한 번 더 확대하며 초점을 맞췄어. 그 덕분에 우리는 찢어진 봉지 틈으로 차마 감지 못한 채 치켜뜬 새빨간 눈동자와 눈을 마주쳤지. 순간적으로 섬뜩한 감정이 온몸을 휘감으며 입 밖으로 나도 모르게 비명이 쏟아져 나왔어. 그리고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어. 하교하던 학생 무리가 이상하게 보는 시선조차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그날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 집에 들어오자마자 기절하듯 잠들었거든.
그 다음날의 등굣길은 정말 흉흉했어. 하천엔 폴리스 라인이 쳐졌고 등교하는 다른 학생들이 하천을 내려다보며 시끄럽게 웅성거렸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여자 시체가 담긴 봉지가 하천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 이상하게 손만 토막난 채로 발견됐는데 그 손은 봉지 안에서 발견됐대. 학교 선생님은 우리를 진정시키며 범인도 바로 잡혔고 다 해결된 일이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어. 그와 함께 범인에 대한 정보도 빠르게 소문이 퍼졌지. 짝사랑하던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말해서 질투에 미쳐 죽여버렸다고 범인이 직접 자수했더래. 근데 그거 알아? 나도 들은 거긴 한데 잘린 손은 찾았다고 했잖아. 근데 손 중에서도 수습이 안 된 부분이 있대. 나한테 하천 살인 사건을 알려준 짝지가 조잘거렸어. 그게 어딘데? 반지 끼는 왼손 약지. 딱 그거만 없어졌대. 어우씨, 야 그만해. 나는 이제 그거 관심 끌래. 난 아직도 그 휴대폰 화면으로 마주쳤던 빨간 눈이 생생해서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 몇몇 반 애들이 어제 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냐고 묻기도 했지만 나와 어제 하천에 갔던 친구들은 그만 캐물으라며 넘길 뿐이었어. 떠올릴 때마다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무서웠거든. 그날 기억나는 수업은 돌아온 가정 수업뿐이야. 친구의 토끼 인형은 꽤 더럽고 얼룩덜룩해진 채로 돌아왔지만 워낙 잘 만든 인형이었기에 점수가 썩 나쁘진 않았어. 하지만 우린 어제의 풍경이 생각나 차마 기뻐할 수 없었지. 내 점수는 어땠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가정선생님이 교실을 나가려는 내 친구한테 넌지시 묻더라. 옆에 서 있던 나는 얼떨결에 대화를 들었어. 아니, 인형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저번 시간까진 깨끗했던 것 같은데. 어디 떨어뜨렸는데 깨끗하게 빨아도 얼룩이 안 지더라고요. 그래? 근데 떨어뜨린 건 그렇다 치고 배는 왜 꿰매놨어? 다른 데는 바느질 잘 해놓고 배 꿰맨 것만 너무 엉성하게 한 거 아니야? 네? 배요? 친구가 처음 듣는다는 듯 들고 있던 토끼 인형을 살펴보니 정말 인형 배를 엉성한 바느질로 꿰매놨더라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다음 수업도 이동 수업인 바람에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어. 하지만 친구는 그 뒤로도 틈날 때마다 토끼 인형의 꿰맨 자국을 바라봤어. 모든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토끼 인형을 만들었던 친구는 할 말이 있다며 다른 친구와 나를 빈 교실에 데려갔어. 비극적인 풍경을 본 3인조가 나누는 대화는 꽤 겁에 질려 있었지. 있잖아, 진짜 난 토끼 인형 배 꿰맨 적 없어. 나도 알아. 네가 그렇게 바느질 못할 리가 없잖아. 우리한테 인형 다 만들었다고 자랑한 날에도 배에 저런 자국은 없었어. 고양이 인형을 만들었던 친구가 거들었지. 그리고 토끼 인형을 만든 친구는 한동안 입을 다물다가 어물어물 겨우 말을 꺼냈어. 근데 있잖아, 내가 인형 잃어버린 날 하교하다가 집 근처 편의점을 들렀었단 말이야. 나밖에 없어서 자리도 있고 좋다고 생각했어. 편의점에서 뭐라도 먹고 싶었거든. 그래서 테이블에 가방 놔두고 지갑 꺼낸다고 가방 지퍼도 열어놓고 그냥 먹을 거 보고 있었는데 알바가 내 가방 둔 테이블 닦아주려고 그쪽으로 가더라고. 그땐 그냥 테이블 치우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 인형이 없어졌던 것 같아. 그 편의점 알바가 인형을 훔쳤다는 소리야? 아니, 솔직히 책가방 바닥에 구멍 뚫린 것도 아니고 인형 넣어놨을 뿐인데 안에 있던 인형이 사라질 일은 그거밖에 없잖아. 그럼 그 알바가 다시 훔친 인형을 하천에다 던져놨단 얘긴가? 그리고 있잖아, 이건 기분 탓일지도 모르는데. 친구는 불안한지 한참 고민하다 겨우 말을 꺼냈어. 그때 친구의 목소리는 공포감으로 떨리다 못해 거의 흐느끼는 듯 했어.
처음엔 하천에 빠졌었으니까 솜이 물 먹어서 인형이 무거워졌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 인형 누르다 보니까 안에 솜 말고 뭐가 있는 것 같아. 계속 뭔가 다른 게 만져져.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머릿속에서 애써 잊으려 했던 오늘 아침의 이야기를 다시 곱씹게 됐어. 뇌리를 스치듯 울려 퍼지는 내 짝지의 목소리. 반지 끼는 왼손 약지, 딱 그거만 없어졌대. 무슨 용기였을까? 그 안에 든 게 그저 물먹은 솜이었길 바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몰라. 나는 필통에서 커터칼을 꺼내곤 친구한테 토끼 인형을 달라는 손짓을 했어. 그거 갈라보자. 친구도 본인이 할 용기는 없었는지 순순히 인형을 넘겨줬고 나는 책상에 인형을 눕혀 커터칼로 인형 배를 가르기 시작했어. 나도 모르게 손이 벌벌 떨리더라. 그리고 배를 가른 인형은 물먹은 솜을 토해내는가 싶더니 솜 사이에 무언가가 보였어. 나는 손을 떨면서도 홀린 듯이 그걸 끄집어냈는데 그 안에 있던 건 꾸깃꾸깃 접어둔 검붉은 액체로 얼룩지고 구더기가 꼬인 부적더미였어. 나는 그걸 목격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인형을 내던졌어. 부적더미가 툭 떨어지고 그 사이 이미 부패에서 문드러진 약지 손가락이 교실 바닥을 굴렀어. 여전히 그 손가락에 낀 반지는 반짝 빛나는 채로 말이야. 다른 친구들도 그제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 그리고 흔절할 듯이 소리만 빽빽 지르니까 의식이 어지러지해지는 것 같더니 아마 그대로 기절했던 것 같아. 눈을 떠보니까 부모님과 선생님이 곁에 있었어.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하루 종일 기절해 있었대.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토끼 인형은 증거로 경찰 측에서 한동안 보관하게 됐다더라. 남은 약지가 발견되어서 수습도 다 했고 토끼 인형에서 범인의 지문도 나왔대. 그리고 친구가 말한 편의점 알바와 범인이 동일인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 덕분에 나와 친구들은 그 뒤로 한동안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게 됐었지. 그 후로 동물 인형이고 하천이고 쳐다도 안 봤어. 하천을 건너지 않도록 엄마가 한동안 수업이 끝나면 차로 날 데려다 주기도 했고 나는 그 사건을 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 장마는 이미 끝났지만 나는 한동안 거세게 흐르는 물소리를 환청으로 들었었어.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이 되어서야 그 사건을 회고할 용기가 생겼지.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 의문이 들더라. 왜 그 범인은 하필 인형에다 약지를 잘라 넣었던 걸까? 그것도 이상한 부적이랑 같이. 나는 묵혀뒀던 그 사건을 검색하기 시작했어. 키워드 몇 개 넣어 검색해보니까 괴담같이 작성한 글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나는 어느 괴담 블로그 글을 하나 클릭했어. 하천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결혼을 앞두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약지만 사라졌다. 내가 겪었던 그 일이 맞았지. 내가 관심을 끄려고 노력한 탓에 몰랐던 사실도 전부 적혀 있었어. 범인이 자수한 며칠 뒤 재판 시작도 전에 자수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느 무당이 이 사건을 보고 범인은 질투에 죽인 게 아니라 여자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서 영혼 결혼식을 치르려 한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는 이야기까지도 적혀 있더라. 덧붙여 무당이 말한 조건도 그 아래 적혀 있었어. 영혼 결혼식을 치르려면 자신도 결혼할 상대방도 아닌 제3자, 즉 주례자의 인형이 필요하다. 직접 만든 수제 인형이면 그 효과가 더 좋다. 중요한 건 그 안에 결혼할 상대방의 사랑의 증거를 넣을 것. 마지막으로 자기 피로 쓴 혼약의 부적을 넣어 봉인한 뒤 두 사람이 사망하면 두 사람은 죽어서도 영원히 부부로서 맺어지게 되며 주례를 선 인형이 멀쩡한 이상 이 부부의 연은 다음 생에서도 그 다음 생에서도
영원히 이어진다. 나는 거기까지 읽고 그 블로그에서 나갔어. 아마 그 몇 년 전 내 친구가 잠시 열어둔 가방 안에 토끼 인형이 보였던 거겠지. 그리고 범인은 다급한 탓에 그 인형을 훔쳐 주례자로 삼은 거야. 그렇다면 그날 하천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던 여자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심지어 죽어서까지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닐까? 순간 장마철도 아닌데 귓가에서 거센 빗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 창밖 하늘은 맑은데 말이야.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지금 와서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말은 하나뿐이야. 지금 그 토끼 인형의 행방이 아직도 경찰서에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구든 그 토끼 인형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태워버려줬으면 해. 몇 년이 지난 아직도 그 하천에서 발견된 여자에겐 장마철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을 거니까. 이젠 부디 그분의 장마도 끝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이건 한 10년 정도 전의 일인데 내 눈앞에서 벌어진 잊지 못할 일이다. 연말에 어느 바다 승선장에서 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추운 날씨 속에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차가 눈에 띄었다. 주차선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다던지 주차장을 빙글빙글 돈다던지. 뭐 하는 거지? 라며 멍하니 보고 있으니 내 옆까지 와서 차가 멈추더니 중년의 마른 여자가 내렸다. 여자는 무언가 불안해 보이는 얼굴에 흔들리는 눈으로 주위를 보다가 이윽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붉게 충혈되어 보이는 여자의 흰자위는 대체 얼마나 잠을 못 자면 저렇게 될까 싶을 정도였다. 여자는 잠깐 나를 바라보다 화들짝 놀라며 눈을 돌렸고 뒤이어 딸로 보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여자아이와 그보다 몇 살 언니인 듯한 여자아이가 내리더니 자판기 앞으로 쫄쫄거리며 달려간다. 주머니를 뒤적이던 자매는 자판기에서 주스를 뽑아서 여자에게 건네주었다. 자판기를 찾고 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것으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여자의 눈초리가 너무도 괴이했지만 애써 무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진입해 들어왔다. 선착장 옆에 차를 붙여 세우더니 차에서 나이 있는 경찰과 20대 초반 정도의 젊은 경찰이 내렸다. 하지만 딱히 바빠 보이지 않는 모습인 걸로 보아 무슨 사건 때문에 온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고 그들은 천천히 매표소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연말이었고 하도 사람이 몰려드니 점검 차원에서 들린 것이겠지. 배는 진작부터 정박되어 있었고 이제 나도 슬슬 안으로 들어갈까 생각하던 차에 갑자기 주차장 쪽에서 타이어가 지면을 헛도는 듣기 싫은 마찰음이 들렸다. 그에 내가 반사적으로 돌아보니 좀 전에 그 경차가 급발진하고 있었다. 그것도 바다를 향해서. 내 눈에 슬로우 모션이 걸린 것처럼 경차가 천천히 선착장 끝에서 날아 떨어지더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대로 물속으로 처박혔다. 나는 잠시 멍해 있다가 누군가의 고함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차가 바다로 떨어졌다. 그리고 주위에 있던 몇 사람과 함께 선착장 끝부분으로 달려갔다. 경차는 수면 위로 엉덩이 쪽을 내밀고 물 위에 반쯤 떠 있었다. 나는 저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서 바닷속에 둥실둥실 떠있는 흰색의 경차를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매표소 건물에서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아까 들어간 경찰관 2사람이 달려왔다.
하지만 달려오긴 했지만 우리와 같은 처지였다. 그들도 뾰족한 수가 없었고 선착장 끝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힘들고 답답한 긴장감이 그곳을 지배했다. 그런데 이윽고 결심이 선 듯 젊은 경찰관이 위독과 권총 등이 장착된 벨트를 풀어 선배 경찰관에게 건네주고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수면 위로 떠오른 경찰관은 서서히 남바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경찰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오, 조심해요! 주위에서 경찰관을 향해 응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 역시 나 자신도 모르게 힘내요를 외치고 있었다. 그 경찰관은 그다지 수영을 잘하지는 못하는 듯 했고 조금 힘겨워 보이는 모습으로 어찌어찌 경차까지는 겨우 도착했다. 다행히 바다는 잠잠했다. 경찰관은 차체를 잡고 뒷유리 위로 기어 올랐다. 천만다행히 경차는 경찰관이 올라타도 아직 둥둥 떠 있었다. 그와 함께 선착장에서는 큰 환호성이 들렸다. 경찰이 차에 도착한 것 말곤 아무런 성과가 없었지만 다들 벌써 그들을 구하기라도 한 것처럼 들떠있는 분위기였다. 그와 함께 경찰관은 창 너머로 뭔가 고함쳤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 알아듣진 못했다. 그리고 뒷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조작해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 것 같았다. 뒷문은 물에 잠겨있지 않으니 수압으로 인한 건 아닌 것 같고 기계장치가 고장난 건가? 아니면 안에서 열지 않는 건가? 일단 차체가 떠있는 걸로 봐서는 안에 아직 공기가 있다는 소리긴 한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하지만 도구 없이 내리치는 탓에 창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몇 번이나 계속해서 내리쳤다. 그리고 경찰관이 뭐라고 소리치는데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입모양을 보면 놔, 줘, 나, 에게? 중간중간 끊겼지만 큰 소리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역시나 거리 탓에 뭐라고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턴 내리쳤다 올리는 경찰관의 주먹에 멀리서 봐도 피로 벌겋게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찰은 개의치 않는 듯 계속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었지만 유리는 좀처럼 깨지지 않았다. 그래도 경찰관의 저 모습으로 유추했을 때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아마도 부모가 아이만이라도 구하려고 경찰과 협력해서 내보내려는 것이겠지만 뭔가 쉽사리 일이 풀리지 않으니 서로 답답한 상황이겠지. 그리고 주변을 보면 다들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동영상을 찍고 있었지만 간간히 어딘가로 구조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때 떨어진 바다에서 조업하고 있던 어선이 이 상황을 알아차린 건지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다. 저쪽이에요! 환호성과 함께 우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선수를 돌린 어선이 바다를 가른다. 이제 배가 가면 뭐라도 되겠지. 근데 해경은 여태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너무 서둘렀던 탓일까? 엄청난 굉음과 함께 어선이 경차와 충돌했다. 경악과 함께 비명을 지르는 사람과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도 보였다. 배가 오건 말건 유리를 치다가 바다로 튕겨나간 경찰관. 심지어 밸런스가 무너진 탓인지 간신히 떠있던 경차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선착장에서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윽고 경차는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하염없이 바다를 보고 있었지만 빠져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얼마 후 해경이 도착하여 구조작업이 진행되었지만 구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한참이 지나도 구조에 진척이 없던 도중 경찰을 들이받은 어선에 구조된 경찰관이 선착장으로 돌아왔다. 걷지도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한 젊은 경찰관에게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가 행했던 영웅적인 모습을 다들 눈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물론 나도 손이 아프도록 박수를 쳤다. 구조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노력했다고 다들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러자 경찰관이 지면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런 그의 모습에 다들 의아해하며 영문을 모르고 있었지만 뒤이은 경찰관의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벙어리라도 된 것처럼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다. 엄마가 아무리 말해도 애들을 놓지 않았어. 아이들이 울면서 손을 내게 뻗었는데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아이들을 잡고 있었어. 경찰관이 오열하면서 하는 말을 듣고는 난 너무도 큰 충격과 함께 섬뜩함에 몸이 떨려왔다. 그리고 순간 여자의 불안해 보이는 눈빛과 이상할 정도로 충혈된 흰자위가 떠올랐다. 그 뒤로 꽤 오랜 시간 자살이니 사고사니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는 모양이지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사고는 아닌 것 같다. 때는 90년대 초반. 당시엔 지금과는 다르게 생수를 사다 마시는 사람보다 약수터를 찾아서 약수를 떠다 마시는 것이 유행이었고, 우리 가족 역시 어느 약수터가 뭐가 좋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찾아가서 일주일치 정도의 약수를 떠오곤 했었죠. 광주에서 장성을 경유하는 산길을 따라 굽이진 길. 이름까진 기억나지 않는 어느 국도의 한 능선이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낡은 프라이드를 타고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 겸 드라이브는 당시의 어린 저에겐 너무나도 재밌는 여행이었기에 빈 약수통을 들고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식사를 하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 보니 시간은 금방 가버렸고, 중천에 떠있던 해가 산등성이에 걸칠 무렵이 되어서야 우리 가족은 약수를 뜨러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그 약수터는 산을 따라 도는 왕복 2차선의 국도변에 있었고,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하였지만 여유있게 돌아다니던 우리 가족은 약수터를 찾느라 예상했던 시간을 한참이나 벗어나 있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찾아낸 약수터는 산 능선과 왕복 2차선의 도로 사이에 차 두어 대를 주차할 만큼의 공간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우리 가족이 도착해서 주차를 마쳤을 무렵엔 이미 해는 거의 넘어간 시각이고, 또한 주위를 둘러보아도 온통 산으로 뒤덮여 있어 주변이 깜깜해진 상태였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었고 깜깜한 산속의 약수터는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느낌이었습니다. 옆을 보니 아버지도 약간 무서우셨는지 주저하는 것 같았지만, 엄마가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얼른 약수를 채워서 내려가자며 재촉 아닌 재촉을 하는 통에 양손에 약수통을 하나씩 들고 차에서 내려 약수터로 향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낚시용으로 쓰던 노란색 라이트를 꺼내고 약수터로 향하는데, 막상 차에서 내려 걸어보니 약수터는 도로 바로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로에서 산 쪽으로 20-30m는 올라가야 물을 뜨는 곳이 있었고, 약수터로 올라가는 초입에는 양철로 된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고, 혼자 또는 해가 저문 이후에 약수터 출입을 금합니다. 시간이 흘러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걸 본 엄마는 기분 나쁘다며 혼잣말을 하셨고, 그래도 돌아가긴 싫으셨는지 약수터로 향하셨죠. 괜히 꺼름칙해서 전 엄마 뒤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아버진 그 사이 약수를 뜨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산속의 약수터엔 약수물이 커다란 흰색의 통에 담기며 나는 쫄쫄쫄 하는 소리만 들려오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산속이면 벌레 소리에 새 소리에 이런저런 소리가 섞여서 들려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지저귀는 산새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우리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게 멈춘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붙잡고 있던 엄마의 몸이 처음엔 잔잔하게 떨리는 듯 하다가 갈수록 무슨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요동을 치며 떨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엄마의 겉옷을 붙잡고 흔들어봐도 엄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쪽으로 가서 엄마를 바라봤는데 엄마의 눈은 비정상적으로 크게 떠져 빨갛게 충혈된 채로 물이 담기고 있는 약수통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진 그때까지도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계셨고 때마침 약수통에 물이 가득 차서 약수통을 빼내려고 하는 찰나 그만! 약수통으로 손을 대려 하는 아버지에게 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버진 그 고함에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 치셨고 엄마는 되려 앞으로 뛰쳐나가 그 약수통을 발로 걷어차곤 당황한 저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끌고 가다시피 차로 향했습니다. 물론 가는 도중에 아버지도 저도 엄마한테 왜 그러냐며 뭐 하는 거냐며 물었지만 엄마는 그런 우릴 쳐다보지도 않았고 평소 병골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잔병치레가 잦았고 힘도 없던 엄마는 이상하리만치 센 힘으로 저와 아버지를 끌고 그 산을 내려갔죠. 이쯤에서 한 가지 이야기할 건 우리 집안 내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시 어렸던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에선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종종 이상한 걸 보곤 했답니다. 외할머니께선 이북분이신데 북한에서도 가장 위쪽에 있는 함경도 분이셨다고 합니다. 집안 대대로 땅도 많고 부리는 소작도 많아서 그 근방의 마을을 아우르는 유지였다고 합니다. 외할머니의 조부 때부터 인망이 좋기로 소문났지만서도 막상 그 인망보다도 집안의 돈이나 땅보다도 신내림을 받는 집안으로 더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계집아이가 태어나서 정해진 나이가 되면 내림굿을 벌이곤 했는데 그때가 되면 정말 함경도의 모든 사람이 다 모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인산인해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을 받고 2, 3년은 속된 말로 신발이 폭발할 때라 북한의 정치가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 시골 마을까지 버선발로 찾아올 정도였다죠. 아무튼 그랬던 집안인데 지금 우리 엄마는 내림은커녕 전설의 고향만 봐도 무섭다며 TV를 꺼버리십니다. 집안 내력은 여기까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엄마는 약수통을 팽개치고 차에 타서 산을 벗어날 때까지 창문 밖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차가 산을 벗어나 큰 도로로 나오고 나서야 엄마는 머리를 푹 숙이곤 탄식을 내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한 이야기에 아버지랑 저는 기겁을 했죠. 엄마는 처음 주차를 했을 때부터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은 소리였고 올라가는 길에 작은 계곡이 흐르고 있으니 물이 흐르는 소리 또는 약수물이 떨어지며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소리는 약수터에 가까워질수록 자연적이라기보단 인위적으로 나는 소리 같았고 이윽고 우리 가족이 약수터에 도착했을 땐 확실해졌습니다. 그건 웃음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내는 기이한 톤의 웃음소리.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떨어지는 약수물과 함께 들려오는 그 웃음소리에 가뜩이나 겁이 많던 엄마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만 부릅뜨고 약수통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헌데 신기하게도 약수통의 물이 점점 찰수록 웃음소리는 작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수통이 가득 차게 되자 그 웃음소리 역시 사라졌다고. 근데 아버지께서 가득 찬 약수통을 바꾸려고 발을 떼자마자 산 전체를 찌르르 울릴 정도로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랑 아버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신경도 쓰지 않았고 기어이 약수통에 다가가는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고 떼어냈다는 거였죠.
당시 초등학생인 저에겐 엄마의 말이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애써 태어난 척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하셨지만 집까지 가는 동안 차 안에 실내등을 켜놓고 운전하시더라고요. 야, 그때 기억나니? 네 아빠 집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실내등 켜고 운전한 거? 요즘도 가끔 엄마는 그 일로 아버지를 놀리곤 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꺼낼 때면 자기도 표정이 굳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그 일이 너무 크게 느껴지나 봅니다. 물론 저도 여태 살면서 겪었던 일 중에 그때의 일이 가장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일이다.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있는 대학에 다니던 나와 동기는 어느샌가부터 밤낚시에 취미 들려 있었다. 그저 낚싯대와 루어 가방만 챙겨서 고요한 밤바다를 거닐고 있노라면 잔잔하게 부딪히는 파도와 주변의 적막함이 어우러져 왠지 모를 센치한 기분이 생긴달까. 거기다 우리 학교는 커다란 항구가 있는 바다 인근 지방에 있어서 주변에 낚시할 곳이 아주 천지에 널려 있었다. 그날 밤은 볼락을 낚고 싶어서 친구와 자주 가지 않던 항구 쪽으로 향했다. 끄트머리에 하나 달랑 있는 가로등에 가는 길은 아주 어두웠지만 그만큼 괜찮은 분위기였다. 우린 항구 입구 부근의 방파제 사이를 노려서 낚시를 했다. 밤의 항구는 정말이지 고요하다. 아침에 일찌감치 나오는 어부들은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항구에서 나가버린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혔다가 바스라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친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낚시에 집중하며 루어가 움직이는 걸 지켜보던 나는 옆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들여다보는 바람에 심장이 떨어질 뻔했다. 깡마르고 작은 체구의 할아버지가 내 옆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한참 전부터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저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 완전 깡마른 얼굴에 체구도 작았고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징그러운 몰골의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암만 그래도 이 할아버지 태도가 좀 불해하지 않은가. 낚시하는 사람에게 소리도 없이 다가와서 얼굴을 들이밀곤 기척도 안 하는 건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며 기분이 조금 상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시종일관 특유의 괴상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미소가 너무도 무섭게 느껴졌다. 항구에 놓여진 가로등 불빛이 그림자를 더욱 깊게 만들며 날 바라보는 그 노인의 얼굴을 비췄다. 난 그 소름 돋는 침묵과 긴장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산책하시는 건가요? 하고 물었다. 하지만 노인은 답이 없었다. 그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무서웠다. 그리고 이상했다. 어쩌면 이 할아버지 정신이 살짝 나간 게 아닐까? 이 근처 동네에 사는 치매 걸린 노인이라던가. 어쨌든 무시해야겠다. 이번엔 내가 노인을 무시하며 발치에 루어를 들이우고 낚시를 계속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 지나자 노인은 어디론가 가버린 것 같았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다른 곳에서 농어를 낚던 친구와 합류했다. 그리고 내가 친구에게 아까 일을 말했더니 그건 바다에서 전해지는 옛날 얘기로 치자면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야기를 나누다가 혼을 빼앗기고 바닷속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우리 동네에선 바다 할아범이라고 불렀어. 친구가 내 겁먹은 표정을 보며 그런 말들을 쏟아냈다. 평소라면 친구의 말이 헛소리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이런 외딴 곳에 하나뿐인 가로등 아래에서 들었기 때문인지 그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다. 난 조금 무서웠지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다는 걸 아는 나이라 그대로 친구 옆에서 낚시를 했다. 그렇게 한참 지나자 이번에는 웬 검은 승용차가 저 멀리서부터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헌데 그 차는 아까 그 할아범보다도 훨씬 이상했다. 우선 이 시간대에 항구에 승용차가 올 리가 없었다. 굳이 온다면 동네 양아치나 폭주족 같은 애들 아닐까 싶다만 우리에게 다가오던 차는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들이 타는 차는 아닌 것 같았다. 무엇보다 그 차는 노골적으로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야, 좀 위험하지 않아? 뭐지, 저건? 좀 많이 이상한데? 친구는 나와 같은 불안을 느꼈는지 둘 다 서둘러 낚싯대에 리를 감고 바닥에 둔 낚시도구를 챙겨서 차가 오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차의 속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았다. 우린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분명 내 착각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변화를 눈치챈 건지 차가 갑자기 대놓고 속도를 올리더니 나와 친구를 노리고 곧장 돌진해 왔다. 20m 정도 되던 거리는 단숨에 줄어들었다. 그리고 차에 치이겠다 싶던 그 순간 친구는 평소의 아둔한 이미지와는 반대로 차를 피해 오른쪽으로 훌쩍 날았다. 그리고 멍청한 나는 배를 정박하려고 묶어둔 로프에 발이 걸리는 바람에 다행히 차보다 빠르게 바다에 빠졌다. 머리부터 바다에 헤딩하는 형태로 처박힌 나는 정신이 없어서 내 바로 옆에 차가 떨어진 것도 몰랐다. 난 수영은 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다행히 몸은 곧바로 바다 위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며 벼랑에서 친구가 소리쳤다. 야, 괜찮아? 친구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조금 제정신이 들어서 내 옆에서 트렁크 부분만 보이던 차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걸 본 기억이 난다. 그 후 나는 친구가 던져준 로프를 잡고 바다 위로 올라왔고 우린 곧바로 경찰을 불렀다. 다음 날 우릴 향해 돌진한 차는 인양되었고 차 안에선 두 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한 사람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낚시할 때 날 들여다보던 할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한 사람은 그의 부인이라고 했다. 무섭고 억울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론 조금 안쓰러웠다. 그가 우리에게 돌진한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지만 그저 사는 게 힘이 들어 자살하려던 거라고 생각했다. 헌데 경찰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들의 사망 원인은 익사가 아니었다. 시체가 이미 부패하여 경찰 쪽에선 이들의 사망일이 최소 2개월 전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나를 보고 이상하게 웃고 있던 그 영감도 우리에게 달려온 검은 승용차도 이미 2개월 전에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 시체였다고 한다. CCTV는커녕 목격자라곤 친구와 나, 우리 둘뿐이었다. 경찰은 세워져 있던 차를 욕심내고 버린 대학생들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보았고 그 노인들의 죽음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자살이라고 결론지었다. 우린 상당 부분 억울했지만 이 이상으로 연관되고 싶지도 않았고 경찰 쪽에서도 일이 커지길 원하지 않는 듯한 눈치에 그 일은 그저 노인들의 자살 소동으로 마무리되었다. 헌데 난 아직도 의문이다. 그 노인은 왜, 무엇 때문에 우릴 길동무로 삼으려 했던 거고 어째서 나를 보고 웃고 있던 걸까? 아직도 오사카에 들릴 때면 그때의 기억에
바닷가로는 얼씬도 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매년 7월 평일에 휴가를 얻어 해수욕을 다니고 있다. 언제나처럼 혼자서. 주말은 사람이 많기도 하고 애인이나 친구들과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 혼자 가는 쪽이 하루 동안 모래사장에 드러누워 맥주를 마시며 평소에 어지러운 일상을 잊기에 좋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년 여름의 해수욕은 나의 연례 행사가 되어 있었다. 술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기차를 이용한다. 그 섬의 해안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식당과 가게가 늘어서 있다. 그나마 덜 붐비는 식당으로 나는 늦은 아침을 먹기 위해 들어갔다. 평일이라고는 하지만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꽤나 붐볐다. 옆좌석에는 한 엄마가 딸을 데리고 앉아 있었다. 딸은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어 보였다. 혼자 밥을 먹고 있으니 엿들을 생각은 없었는데 원치 않게 옆자리 모녀의 대화가 귀에 들려왔다. 엄마, 우리 아빠와 떨어지고 얼마나 지났지? 딸의 질문에 엄마는 괴로운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벌써 4년째가 되었네. 아, 부치는 타지로 발령받아 근무하나 보다. 그게 아니면 모종의 이유로 별거 중이라거나. 나는 맘대로 상상의 날개를 펼치며 금세 나온 국밥을 먹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외롭지 않을까? 우리랑 계속 멀어지고 멀어져서 외롭지 않을까? 응? 타지 발령이 아닌가 보네. 발령이라면 1년에 몇 번 정도는 집에 올 수 있을 텐데 말이지. 아빠는 강한 사람이니까 괜찮아. 분명 건강히 잘 지낼 거야. 아, 이혼이네. 그래서 모녀끼리 해수욕 온 건가? 좀 쓸쓸해 보이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계산을 하려고 일어날 때 다시 들려온 그 모녀의 대화에 조금 쇼크를 먹었다. 엄마, 아빠는 다른 세계에서도 담배 끊지 못했을까? 내가 끊으라고 맨날 말했는데. 그러게 어찌했을까? 하지만 아빠도 그 정도 즐거움은 누려도 되지 않을까? 아, 죽은 거구나. 그 뒤 나는 해안가 탈의실로 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오면서 편의점에서 산 캔맥주를 따서는 잠시 바다를 바라봤다. 아, 역시 바다는 좋아. 나는 좀 전에 모녀 일 같은 건 당연히 잊어버렸고 나 혼자만의 짧은 바캉스를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문득 2, 3미터 전방의 옆쪽을 보니 아까 식당에 그 모녀가 작은 파라솔 아래에 있는 게 보였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그 옆에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둘만 온 것이 아니었던 건가? 잠깐만, 아빠는 죽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엄마의 재혼 상대인가? 왠지 흥미가 생겨 잠시 곁눈질로 보고 있었다. 헌데 모녀와 그 남자, 세 사람은 아무리 봐도 가족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 아빠는 진작 죽었으니 진작에 재혼까지 한 건가? 단란한 세 사람을 보면서 나는 2개째의 캔맥주를 땄다. 그런데 왜 아까 식당에 이 남자는 없었던 거지? 모래사장에서 합류한 건가? 뭔가 납득이 가지 않는 의문에 사로잡혔다. 그 사이 엄마와 딸은 손을 잡고 튜브를 끼고 바다로 향했다. 덕분에 모래사장에는 중년의 남자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나는 파도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모녀를 바라보았고 마침 튜브를 타던 딸이 나를 보고 해맑은 얼굴로 손짓했다. 이리 오라고? 같이 놀자는 건가? 아까 식당에서 나를 보았던 건지 아는 척을 하는 모양이다. 헌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한낮의 해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한기가 들며 닭살이 돋았다. 혹시라도 저 남자 죽은 남편이 아닐까? 나는 바짝 굳은 표정으로 혼자 남은 남자를 보았다. 그리고 남자도 이쪽을 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왔다. 남자는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다. 그리고 담배를 문 채 천천히 모래사장을 걸어 나에게 다가왔다. 아, 씨발, 그만 와. 나는 마음속으로 빌었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내 눈앞까지 와서 남자는 말했다. 미안합니다만 불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예? 아, 예. 그에 나는 찬찬히 남자를 보았다. 유령도 뭣도 아니다. 그냥 평범한 아저씨였다.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공포에서 해방된 반작용 탓인지 나는 이상하게 말이 많아져 그 남자와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다. 내가 소고기에 한창 빠져있을 때였는데 마침 남자는 정육점을 하고 있었다. 나의 이런저런 질문에 답해주더니 나른한 표정으로 남자가 말했다. 그나저나 이렇게 혼자 바다에서 느긋하게 보내는 거 참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좋죠. 근데 전 사장님이 가족들 데리고 온 거 보니 부럽네요. 물론 혼자가 좋아서 온 거긴 한데 다음번엔 저도 친구라도 데려와야겠어요. 사실 썩 부럽진 않았지만 인사치레로 그렇게 말했다. 헌데 남자는 잠시 동안 지그시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시선을 느낀 내가 고개를 돌리니 남자는 찢어질 듯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나는 남자의 얼굴에 깜짝 놀라서 잠깐 얼굴이 굳었는데 이내 표정을 갈무리한 남자가 무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가족들 데리고 오라고 하셨나요? 뭐 요즘 유행하는 농담 같은 건가 보군요. 제겐 가족이 없습니다. 내 아내와 딸은 이제 이 세상에 없죠. 4년 전에 딱 이날에 죽었으니까요. 머리가 멍해졌다. 예? 근데 좀 전까지 옆에... 라고 말하면서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남자의 엉덩이 밑에 있던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크기로 깔려있던 돗자리가 사라지고 없었다. 남자는 그냥 모래바닥에 앉아 있었다. 백이나 파우치 같은 것들도 사라지고 없었다. 당연히 파라솔도 없다. 내가 당황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도 남자는 계속 나를 보고 있었다. 난 당황해하며 바다에 있을 모녀의 모습을 찾았다. 가족 단위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찾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얼마 동안 계속 찾아봤다. 하지만 그 모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냥 이곳엔 없다. 그리고 갑자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잽싸게 고개를 돌려 남자를 바라봤다. 없다. 내가 이상한 말을 해서 가버린 걸까? 남자가 사라진 모래사장엔 남자가 피우던 담배꽁초만이
덩그러니 꽂힌 채 남아있었다. 그럼 그 모녀는 유령이었던 것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나는 확실히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애초에 이 세상에 유령 같은 거 있을 리가 없잖아. 나는 맥주의 취기와 함께 생각을 너무 많이 한 탓인지 피로가 밀려와 해변에서 잠들었다. 그로부터 일주일간 그 가족이 신경 쓰여 잠도 설쳤다. 그래서 작정하고 4년 전의 기사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너무 오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답답함을 해소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주로 찾는 것은 예를 들면 모녀가 등장하는 교통사고라든지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든지 하는 기사들 위주로. 그리고 어느 순간 말문이 막혔다. 모녀 10칼로 참살, 현장 근처에서 남편 목매달아. 경찰은 목을 매단 남편과 모녀의 살해 연관에 대해 조사. 현장에서 남편의 지문과 모녀의 혈흔이 묻은 정육도를 발견. 온몸이 떨려오며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닭살이 돋아났다. 그리고 기사 옆엔 세 사람의 사진이 있었다. 이미 얼핏 봤지만 나는 황급히 그 사진을 손으로 가렸다.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생각했다. 내년부터 해수욕은 포기해야겠구나.